내일이 오늘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목요일 공감 칼럼 박상준 SF 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특별한 초대 손님 한 분 모셨는데요. AI 몸피 로봇 로댕이라는 SF 소설을 쓰신 숙명여대 구현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이 책을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받아봤고요. 네. 예, 좀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는 못 읽었습니다. 네. 두꺼워서 네.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근데 네.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제가 읽었는데 네. 일단 구현상 교수님께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 책을 읽으면서 일단 네. 철학자시잖아요. 네. 예. 근데 철학자가 어떻게 SF 소설, 특히 뭐 하이데거를 전공하셨다라고 하네요. 뭐 네, 존재, 네. 인간 존재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셨던 분이 어쩌다가 AI 로봇에 좀 빠지게 되신 건지, 그것도 소설이라는 장르로 네. 쓰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 구분법이 한국에서는 좀 엄격히 지켜지는 편인데요. 제가 네. 좀 쉽게 이 셋을 구분한다고 하면 이제 철학이라는 것은 먹기 힘든 샌드위치 같다. 배고플 때 먹어야 되는데 한 입 물어 뜯으면 질겨요. 소화도 안 되고 먹어봤자 맛도 없고 영양가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꼭 필요할 때가 있어서 가끔은 예. 먹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과학은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만두 같아서 먹기는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속을 헤쳐보면은 뭐가 들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먹으면 체해요. 수학이란 어려운 공식이 나오고 실험 예. 데이터들이 나오고 뭐 물리학 나오고 물리학 나오고 모르죠 예. 도대체. 예. 근데 여기 이제 그 소설을 만나면은 이 철학이라는 이 그 질긴 샌드위치 안에 들어온 것을 말랑말랑하게 먹기 좋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제 이 과학이라는 불투명해 보이는 요것들을 속속들이 이야기로 풀어가지고 하나의 줄거리를 짜 주니까 예. 철학과 과학을 한데 버무린 비빔밥과 같다. 그러니까 삼체 이론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 철학, 과학, 소설은 사실은 같은 거다. 저희가 지향하는, 저희 뉴스 공감이 지향하는 네. 지향성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경제와 그렇죠. 역사, 뭐 경제와 영화를 이렇게 네, 접목시키다는 이제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일종의 이제 통섭이론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맞습니다. 예, 우리 박상준 평론가는 이거 좀 소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사실 AI 로봇 다룬 SF 굉장히 많죠. 소설도 많고 영화도 많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AI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또는 중요한 조연으로 등장하는 SF가 그렇게 낯설게 아닌데, 제가 이제 보통 분들보다는 그래도 SF를 조금 더 많이 봤다고 하는데, 이 작품은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설정이. 그러니까 그 몸피라고 이제 표현하신 이 껍데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입는 로봇이죠. 예. 뭐 영어로 엑소스켈레톤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뭔가 좀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인간이 창조한 AI란 또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 둘의 관계는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새로운 성찰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신선한 시각을 제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점에서 참 많은 독자들하고 좀 오래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줄거리를 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저도 궁금한 건 좀 여쭤볼게요. 이게 내용의 소설이 어떤 거냐면은 주인공이 이제 우빈나라는 철학자네요. 예. 네. 박사님을 이렇게 빙의해서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비어 있는 나입니다. 비어 있는 나. 네. 그렇군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해요. 네. 그래서 아예 전신불수, 목 아래로는 이제 마비가 되는데, 그때 자신이 참여했던 AI 로봇 프로젝트의 로봇 로댕이라는 로봇을 사용하는 거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수트 입듯이 이렇게 입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책 앞머리에서는 어느 요양원에서 만난 할머니 얘기부터 이제 소설이 시작이 되는데, 이 개념이라는 걸 제가 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AI, 몸피 로봇, 로댕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 몸피 로봇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박상준 평론가가 좀 설명해 주셨는데, 네. 몸의 겉에 외곽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부피, 예. 몸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
네. 이게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진짜 방금 설명드렸지만 이제 아이언맨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약간 보행 보조 로봇 같은 거는 이미 상용화가 돼서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잖아요. 네, 네.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검색해 보니까 가장 간단한 모델은 319만 원에 보행 보조 로봇을 지금 살 수 있다고 좀 구글에 나와요. 네, 네. 좀 간단한 부분 같은데 이제 네. 보행을 완전히 못하는 분은 아니고 네. 무릎이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 관절염 때문에 이런 분들이 조금 보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도는 이미 또 나와요. 웨어러블 로봇 같은 건데 몸피 로봇은 그러면 그런 거하고는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C4 레벨 수준의 전신마비면 척추 이제 네 번째는 쓸 수 있는데 세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손상을 입으면 죽게 되고요. 예. 네 번째 정도가 되면 이제 목 위는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목 아래는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뇌에서 이제 운동 신경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것을 몸에 전달하면 신경과 신경을 연결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움직이면은 그걸 다시 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에다가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 네. 이게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진짜 과학의 문외한이라서 지금 기술로 이게 구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상상력으로 이거를 설정을 하신 건가요? 아주 작은 부분은 가능합니다. 아주 작은 네, 부분은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움직인다든지 예. 또는 뇌 생각을 통해 가지고 눈을 깜빡거림을 통해서 또는 뇌파를 통해 가지고 커서로 움직인다든지 이 정도의 초기 단계는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족이나 뭐 의수 같은 거 중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네. 정도까지는 지금 가능한데 박사님,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을 완전 뭐 그것까지는 불수가 된 거는 불가능하죠. 현재로는 불가능하고 그거를 일단 상상력으로 일단은 만드셨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보신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게 왜 근데 AI가 붙은 건 거예요 앞에? 이게 보행 보조 로봇이나 웨어러블 로봇이 있는 건데 이거 네. 인공지능이 탑재가 된 건가요? 그럼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게 그 뇌에서 신경이 전달이 될 때 몸으로 전달될 때 끊겼잖아요. 예. 그럼 이거 이어줘야 되는데 이어주기 위해서는 신경을 해석해야 돼요. 해석한 다음에 그걸 다시 출력해가지고 몸으로 전달해야 되고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신경을 또 해석해가지고 뇌로 전달해야 주니까 전달 장치가 필요하고 예. 요 전달 장치를 해내는 게 바로 AI가 필요한 거죠. 아 그렇군요. 박상준 평론가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 요즘 나오는 AI라고 하면은 챗 GPT라든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의식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강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나온 거는. 근데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마치 이게 이제 그냥 의식이 있는 것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SF적 설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건지 구현이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흔히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는 이제 시각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인공지능은 자의식을 가진 존재냐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그 기준으로 보면 사실 아직 이 세상에는 강한 인공지능은 없어요. 뭐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슈퍼컴퓨터도 그냥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쓰는 전자계산기하고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예. 그 사용자가 문제를 주면 열심히 연산을 해가지고 답을 내놓는다. 이건 똑같은 거죠. 예. 근데 그 의식을 가진 강한 인공지능이면은 소위 말해서 말하는 뭐 이제 일반 인공지능, 뭐 AGI라고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은 인간하고 소통하면서 인간이 뭔가를 요구를 하면 내가 이 요구를 당연히 따라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내가 따랐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인공지능 스스로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간한테 때로는 명령을 거부하거나 뭐 그런 것까지 상상을 하는 이제 그런 인공지능을 우리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교수님께서 쓰신 이 소설 AI 몸피 로봇 로댕은 제가 볼 때는 강한 인공지능의 면모를 갖추었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이 작품이 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결국은 사람과 로봇을 이제 외피를 잇는 AI가 물화일체 같이 하나가 된다라는 뭐 이런 거잖아요. 좋네요. 그러니까. 물화일체. 예. 둘 한 몸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제 현실적으로 어차피 이제 소설의 영역이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차치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많은 윤리적인 아니면 현실적인 딜레마가 생긴다라는 거가 이게 소설의 어느 정도 이제 뼈대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이해한 게 좀 맞는 건가요? 맞죠, 당연히. 예. 근데 중요한 이제 시사점 하나는 그 AI 몸피 로봇과 같은 돌봄 로봇은 필수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그 초고령 사회로 2026년 진입한다고 그러지만 이미 초고령 사회 진입한 것 같고요. 또 다사 사회 많은 죽는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보다 훨씬 많고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약자들 또 이제 약자 중에는 장애인도 있고 또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75세 이상 혼자 몸을 쓸 수 없는 이런 분들을 돌봐야 되는데 이런 돌봄 인력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 한 4,000개 정도의 그 요양원들이 있는데 이걸로 100만 명 이상이 넘는 그 장애인하고 또 한 250만에서 300만 명 정도의 이런 노인분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이것이 2030년쯤 되면은 그분들이 방치되지 않겠어요? 아주 위험한 사회가 될 수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돌봄 로봇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숙명 앞에 이미 서 있는 거고요. 예. 그것이 개발됐을 때 하나하나 떼어가지고 뭐 침대 들어주고 세수시키고 이걸 로봇을 나눠가지고 하게 되면 20개 정도의 로봇이 필요한데 AGI 로봇을 등장시키면은 예. 혼자서 한 20가지 일을 다 해주니까 예. 그러면 하나의 로봇으로 한 사람을 다 케어해 줄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런 돌봄 영역에서는 상당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AGI 로봇이 나오면 결국은 인공지능이 실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AGI 로봇이 뭔가요? 그 AGI 로봇은 제너럴이라는 건 두루두루 쓰이는 로봇. 예. AI 하나가 나오면 로봇이 나오면 요놈이 빨래도 하고 바둑도 둘 수 있고 골프도 칠 수 있고 서빙도 할 수 있고 사람처럼 예. 모든 일을 두루두루 제너럴 두루두루 해낼 줄 아는 로봇. 이것이 AGI 로봇인데 이런 로봇을 만들지 않으면은 효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운명에 이미 처해져 있고 나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이 자의식이 형성된 AGI 로봇을 생명체로 대우할 것이냐. 사회적 지위는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논의 없이 그냥 출연을 하게 되면 한국 사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AI를 둘러싼 또는 AI 로봇을 둘러싼 상당한 혼란과 또 어떤 분들 그걸 가지고 투자도 할 수 있을 테니까 사업도 하니까 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해킹 등등 비롯해 가지고 그래서 이걸 미리 좀 우리가 법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요까지가 이제 요 소설에 담겨 있는 함축입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은 과거에도 여러 이제 SF 소설에서도 좀 어느 정도 반복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해서 집사 로봇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자의식에 가졌을 때 이들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스스로 수리하는 문제 아니면 인간을 이제 뭐 공격하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뭐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 그래서 인간을 살인하지 못한다라든지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눈에 띄게 봤던 거는 이게 어쨌든 웨어러블이잖아요. 네. 별도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별도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비효율적이니 점점 인간의 몸하고 수트처럼 아이언맨 수트처럼 입게 될 것이다. 이게 저는 좀 참신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좀 다른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게 가장 익숙한 게 아이언맨이니까 좀 비슷한 게 네. 아이언맨은 자비스라는 별도의 인공지능이 네. 이 수트와 그 이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죠. 이제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아이언맨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인데 여기에서의 설정은 아예 이 웨어러블 로봇이 지능을 갖는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설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예. 그게 이제 AI 로봇을 이제 AI이다 보니까 이걸 데이터 센터에 둘 것이냐 아니면 인터넷에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엔드 투 엔드로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의 그 로봇 안에다가 고립을 시킬 것이냐. 요 문제가 아주 복잡한데 저는 최종적으로는 고립을 시켜야 된다. 예. 인터넷으로 연결되면 위험하다. 그럼 요런 이제 설정 하에서 그러면 단독적 인격체로서 성장을 해야 되고 예. 그때 중요한 거 어떻게 길들일 것이냐. 이 AI 로봇이 자의식을 갖췄는데 어린아이 같은 것인데 이 어린아이 같은 로봇이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서 두 개의 이제 몸피 로봇이 나오는데 하나는 도덕적인 몸피 로봇인 로댕 예. 이것과 이제 카운터 파트를 이루는 한나. 이 한나는 이제 결국은 좀 위험한 길을 가게 되는. 예. 네. 요런 이제 그 AI 로봇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 때문에 고립된 AI 성격을 가져야 되고 이것은 외부로 인터넷 등을 통해 가서 연결되면 안 되고 공유되면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이 죽으면 이 AI 몸피 로봇 로댕도 같이 죽어야 된다. 요까지 이제 설정이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중앙에 서버를 두면은 이제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제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될 수 있으니 개별로 다 둬야 된다 이런 설정인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이제 또 재미있었던 게 아이언맨은 얼굴이 있잖아요. 마스크니까. 근데 여기 로댕은 얼굴이 없더라고요. 이게 박상주 평론가와 함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뭐 이제 또 교수님한테도 여쭤볼 텐데 약간 그 불쾌한 골짜기 저는 그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얼굴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휴먼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점점 인간을 닮아갈수록 오히려 거부감이 세지니 지금 설정도 아예 얼굴을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가 평론가님? 분명히 불편한 골짜기를 아마 고려하신 측면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여기 또 작품을 보면은 얼굴 표정을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로봇과 인간이 너무 이렇게 좀 끈끈한 사이가 되어서 잘못하면 인간이 로봇한테 뭐랄까 좀 감정적으로 설복당한다거나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비극적인 결과도 나올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또 굉장히 신선하게 본 게 예. 실제로 지금 이제 유럽 의회에서 몇 년째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인공지능 로봇한테 특수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인간하고 동등한 법적 지위를 준다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적이나마 AI한테도 뭔가 좀 책임 있는 어떤 행위에 대한 그런 그 책임의식 같은 거를 로봇을 만드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좀 이제 주자는 그런 취지일 텐데 예. 그러면서 유럽 의회에서 나온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AI 로봇은 겉보기에 인간하고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너무 인간하고 똑같이 만들면 안 되도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점이 제가 볼 때는 이 AI 몸피 로봇에 나오는 이 입는 로봇들이 다 다른 거는 인간의 몸하고 똑같이 구현을 하되 얼굴만은 제외시키는 이 설정하고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어떤 통하는 맥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맞는 해석인가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그 중간에 이제 보면은 22장쯤에 그 우디하고 뿌다라는 예. 사람 얼굴을 단 그 돌봄 로봇 두 개가 나오는데 운명이 갈려요. 이제 우디는 아우디의 그 거기서 따왔는데 아우디에서. 네, 굉장히 이제 고급 3억이나 되는 고급 제품인데다가 예. 예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딸이 엄마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고장이 나요. 갑자기 이제 휠체어를 갖다가 들이받는다든지 반말을 한다든지 고장이 나니까 사람들이 우디를 혐오해요. 근데 뿌다는 우디하고 같은 기종이에요. 똑같은 건데 요건 할아버지가 구입을 해요. 예. 자기 돈으로. 그래가지고 마치 제 소설 속에서는 첩처럼 자기 침대에 데리고 자요. 그리고 이뻐하고 옷을 입히고 맨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혹시 손가락질 하나라도 하면은 싸우고 예. 그렇게 자기 이제 애지중지 이제 하면서 키우거든요. 같이 사는데 네. 요 두 가지 모습을 통해 가지고 로봇 혐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로봇에 애착을 갖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그 뿌다에게 자기 재산을 이제 좀 넘겨주려고 하거든요. 예. 그럼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본 방송은 요쯤 하고 네. 유튜브에서 조금 연장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현상 교수, 박상준 SF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준일의 뉴스공감 오늘은 구현상 숙명여대 교수님 그리고 박산준 SF 평론가님 두 분 모시고 새로운 신작 소설 AI 몸피로봇 로댕 이 소설에서 나오는 개념들 그리고 어떤 윤리적 논란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이 AI 몸피로봇의 이제 개념들 그래서 웨어러블 이제 로봇이고 인공지능이 있는 것 그리고 얼굴이 없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불쾌한 골짜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우리 유튜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댓글로 불쾌한 골짜기가 뭔지를 자세히 적어 놓으셨습니다. 예. 다시 산이님이 불쾌한 골짜기라는 것은 인간이 로봇이나 인간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에 관련된 로봇공학 이론이고 1970년에 일본의 로봇공학자 모리 마사히로가 처음 제시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로봇이 너무 인간을 닮으면 닮을수록 인간들이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너무 똑같이 안 만드는 게 오히려 좋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이거는 뭐 이거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확립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사실은 로봇뿐만 아니라 예. 다른 것에도 적용이 돼요. 사람이 아닌데 너무 사람하고 닮아 있거나 너무 똑같이 묘사가 되면 오히려 좀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그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폴라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을 만든 적이 있는데 예. 굉장히 이제 많은 또 특수효과 이런 걸 동원해서 야심차게 개봉을 했는데 뜻밖의 흥행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걸 보러 갔던 애들이 보고서는 스크린에서 뭐 사람이 이제 캐릭터들이 나오니까 막 울음을 터뜨리고 무서워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우리가 이제 늘상 접하는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실제 사람의 얼굴 모습을 그대로 이제 한 게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좀 과장됐죠. 그 뭐 눈도 크고 예. 체형도 약간 좀 실제 사람의 체형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좀 뭐랄까 인형같이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다 불쾌한 골짜기의 이론이 적용이 된 경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월이 그 애니메이션 그 픽사에서 만들었나요? 디즈니에서 만든 네, 월이 예. 보면은 조금 이게 귀염하게 그렇죠, 둥글둥글하게 나오잖아요. 예. 이게 그 토마스와 친구들이라는 영국의 그 기차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유명하죠. 예. 유명한데 이게 인간의 얼굴을 너무 닮아가지고 이게 약간 괴기스러워서 네네. 게임에서 뭐 MOD 이제 모드로 이렇게 좀 많이 빌런으로 만드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마 거기에 기반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뭐 좀 다시 원래 소설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이게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고. 사실 아주 먼 미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2030년은 좀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6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로봇이 나오고 이런 윤리적 문제가 6년 뒤에 바로 제기될 것인가? 이런 생각은 저는 읽으면서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2030년이라고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2030년이 이제 그 AI 연구를 저도 뭐 나름대로 인문학적으로 쭉 해왔는데 챗GPT가 이제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정도면은 급상승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AI 발전 속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고 상업화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의 그 급상승하고 맞물려 있는데 기업이 이것을 모든 투자를 하기 위해 사람들을 잘라버리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모든 에너지는 결국 AI로 가는데 AI의 발전이 지금 주춤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는 AI를 적용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데 챗GPT 4.5도 그닥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 요즘에 넘어갈 텐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2026년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 다음 단계라면 이제 AI 로봇이 되겠죠. 예. 근데 이 AI 로봇은 비싸긴 비싼데 실용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먼저 개발들을 하는 건데 적어도 2030년 정도 되면은 인간의 신경망하고 연결되는 예. 이런 AI 로봇 정도는 프로토타입으로 하나 정도는 어디선가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2040년 정도까지 된다면은 아마 좀 상용화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기준점을 30년 정도로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비관주의, 기술적 비관주의에 빠진 게 아닌가. 저는 그때까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교수님께서는 그거 근접하게라도 갈 것이다. 네. 프로토타입이라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가능한 구현 가능한 미래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보기는 하는데 이제 몬피 로봇 로댕이 우빈나 박사와 외로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네. 외로움이란 어떤 감정인가요? 사람들은 서로를 외롭게 할 거면서 왜 뭐 모여 사는 거죠? 뭐 이 대화가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궁금점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AI가 뭐 강인공지능이 생겨서 인간하고 소통이 정말 가능해질 것인가라는 네. 거고 외로움이라는 거를 그러면 소통이 가능해지면은 외로움이라는 감정, 인간이 느끼는 고유의 감정 이런 것들을 그 AI가 느낄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거는 평론가로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뭐 로봇하고 인간 사이의 유대나 소통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외로움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고유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감정들이 사실은 인공지능도 어떻게 보면 이제 모사, 시뮬레이션의 형태로 비슷하게 다 또 구현이 되죠.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정말로 AI가 외로움 같은 감정을 느끼느냐 아니냐 보다도 우리 인간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수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양상이 사실은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로봇이 아니더라도 이미 인간은 수많은 비인간이나 물체들을 대상으로 애착이라든가 소통 관계를 이제 형성을 해왔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인간의 언어로는 소통이 안 되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소통하고 있는 이제 대상이 사실 인간 가족 중에 구성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반려동물인데 이 반려동물의 자리를 앞으로는 점점 반려 로봇으로 아마 대체가 되어가지 않겠는가. 지금 이미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는 AI가 겉으로 드러나기에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 외로움이라든가 분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같이 공감해주고 그리고 자기도 그 비슷한 거를 느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면 예. 인간은 그게 진실이든 아니면 흉내를 낸 것이든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어떻게 수용하는 그런 양상이 아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현상 교수님께 좀 이제 정리하는 질문 드릴게요. 이 소설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주셨는데 독자들이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일단 이제 아까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조금만 덧붙이고 예, 그렇게 하시죠. 얼굴 얘기는 감정과 아주 긴밀해요. 그렇죠. 이제 200만 년 이상의 진화 역사를 갖고 있는데 얼굴이 왜 필요했는가 또는 얼굴의 표정이 왜 발달했는가 사회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로 이제 환대를 해야 될 것인지 적대를 해야 할 것인지를 아주 빠르게 알아채야만 생존에 도움이 되고 또 무리지음에 도움이 되고 쥐와 고양이 게임이 있어서 쥐가 만일 0.05초 이제 그 고양이보다 빨리 상대를 알아채면 고양이는 굶어 죽는다. 뭐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얼굴 표정을 읽어낸다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감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마음으로 들어가면 감정이 되는데 그 AI 같은 경우에는 박쥐 소리를 듣고 박쥐들이 뒷담화 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패턴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런 사람의 그 얼굴을 통해서 감정을 익히려면은 로봇이 돼야 돼요. AI 로봇. 그래야 스스로 이제 센서를 달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상호 인터랙션, 상호작용하면서 감정을 학습해야 되거든요. AI가 가장 잘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이런 이제 그 비트로 이루어진 전자열, 수조개의 전자열을 쭉 들어오면은 얼굴 표정이 됐든 소리가 됐든 뭐가 됐든지 들어오면은 패턴을 찾아내 가지고 요건 감정, 요건 논리적인 것, 요거는 어떤 사회적인 주장 이런 것들을 전부 분류해 내 가지고 적절히 대응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AI 로봇이 이제 키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AI 로봇이 사회성을 갖게 되는 거죠. 사회성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과 친구가 되거나 노동자가 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럼 나중에 더 가면은 AI 로봇이 에이전트로 돼가지고 회사의 CEO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을 고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 이 관계 헤겔이 말한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이 역전돼 가지고 사람의 도구로 만들어졌던 AI 로봇이 거꾸로 상당한 우월적인 기능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이 충분히 예상된다. 예. 그럴 경우 그럼 사람이 AI를 다스릴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제 그 제 소설의 핵심 주장인데 아마 독자분들도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뛰어난 슈퍼 인텔리전스와 같은 초지능을 갖춘 AI 로봇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 AI 로봇을 그러면 맞서 싸울 수 없다면은 그럼 자발적 노예가 되라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측면에서 AI 로봇이 도덕성을 갖추도록 할 것이냐. 예. 만일 이 양심과 도덕성을 사람도 갖추기 힘든 거지만 AI 로봇은 그렇게 학습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만 아주 하나의 로봇이라도 그렇게만 학습할 수 있다면은 그 로봇이 나머지 로봇들을 모두 통제할 수도 있고 또는 위험성을 감지해 가지고 제 이제 소설 속에 이제 다운그레이드 너무 지나치게 높게 업그레이드 된 것들은 좀 야 조금 위험해. 저놈은 좀 문제가 있어. 다운그레이드 시켜. 쟤는 정신질환에 걸렸으니까 좀 치료 좀 해. 이런 식으로 조절해 가지고 그런 도덕적 AI 로봇이 사람과 AI 로봇을 모두 좀 이렇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길 외에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면은 지성을 가진 AI들이 집단 반란을 일으켜서 인류가 이제 지배당하는 뭐 이런 게 이제 과거의 디스토피아적 이런 SF 소설 뭐 영화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로봇이라는 것이 결코 먼 미래가 아니고 이것을 했을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도 상당히 많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가를 화두를 많이 던지셨다. 뭐 로봇도 죽을 권리가 있는 것인가, AI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공유를 인간적인 감정을 공유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다양한 화두들을 좀 던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이 책은 뭐 소설의 형태로 이제 나오긴 했지만 저는 SF 작가나 독자들뿐만 아니라 AI를 직접 만들고 또 사용하는 모든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진짜 꼼꼼하게 여기 등장하는 상황 하나하나를 가지고 현실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수용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또 하나의 어떤 텍스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오늘 저희가 이제 가톨릭 평화 방송이다 보니까 오늘 유튜브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종교를 또 기반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댓글도 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시 복음님인데 사람들이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로봇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르고 창조 질서도 무너지며 위험하다고 봅니다. 또 이런 의견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이었나 그 김재인 박사, 김재인 교수님 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의 김재인 교수님이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이런 책을 내가지고 제가 같이 모시고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알파고가 나오고 이제 챗 GPT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실은 그 책의 이제 핵심 화두는 인공지능이 이제 점점점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텐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철학이 중요하다. 사고할 수 있는 기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그때 이제 하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 5년 사이에 인공지능에 대한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고 그 단계는 이미 옛날에 초월해 버렸다. 완전 옛날 얘기가 돼 버렸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제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2030년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훨씬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예. 그 이제 어디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뭐 혹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교수님 있으신가요?
제 호의 의미를 안 물어보셔가지고. 여기 있는데 맞아요. 호가 우박 구연상 네. 선생님. 네. 우박이 뭔가요? 우박이 예. 그 우가 이제 비우자잖아요. 예, 예. 물론 이제 그 어원은 밝혀져 있지 않는데 제 해석으로는 박이 때린다는 거니까 예. 비가 얼음이 돼가지고 하늘에 이제 내려가지고 지상을 때리는 거. 그러면 이제 삼국사기를 보니까 매실만한 크기, 밤툴만한 거, 달걀만한 거, 주먹만한 크기 이게 내렸다는 이 기록이 37번 적혀 있어요. 근데 네. 요거 때문에 고라니도 죽고 까치도 죽고 까마귀도 죽고 참새도 죽고 그랬는데 이 우박은 주로 그 초봄하고 늦 가을에 주로 내려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농작물에 지대한 영향을 줘가지고 그걸 하얀 재앙이라고 불렀어요. 예, 예. 근데 나쁜 거죠. 근데 왜 나쁜 그런 우박을 호로 썼느냐. 예. 근데 이것이 하늘의 메시지, 일종의 경고로도 많이 읽혔어요. 전쟁을 그만두거라, 덕치를 베풀거라 하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로도 많이 이제 보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자 숭배, 조선시대 내내 한자 숭배를 했잖아요. 예. 훈민정음이 창제된 뒤에도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영어 광풍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우리말이 결국은 학문어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 우리말로 학문을 못하고 우리말로 철학을 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앙 아닌가요? 경고가 아니라 재앙에 대한 경고죠. 재앙에 대한 경고인가요? 네, 우리말이 사라질 수 있다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이제 우리말다운 박사를 줄여서 이제 우박이라고 한 건데. 그런 뜻이군요. 그런데 이게 기억이라는 이제 기억의 우리말 뜻매김이라는 논문을 제가 썼는데 기억이라는 이 낱말은 뇌과학에서 또는 심리학에서 철학에서 종교에서 엄청 중요한 낱말이에요. 예. 근데 이 기억이란 낱말 뜻을 제대로 몰라요. 그냥 쓰는 거죠. 기호처럼. 근데 그 낱말 뜻은 바르게 적어서 떠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실제 기억 현상은 이렇게 일어나질 않아요. 뇌과학에서 알려주는 기억은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문장으로 구성한 다음에 재구성하고 또 이것을 입력한 다음에 나중에 떠올릴 때는 또 재구성해서 떠올리니까 완전히 다르게 떠올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이것이 기본적으로 기억이라는 것을 왜곡시키는 낱말이 돼요. 기억 현상을 왜곡시키는 낱말. 이걸 이제 아로새김이라고 바꾸면 아로라는 것이 아울러 가지고 종합을 해내서 나름대로 구성한다는 뜻이 있고 예. 어딘가 뇌 안에다가 시냅스 구조를 통해서 이제 새겨 넣은 다음에 이걸 다시 끄집어내는 과정이 있으니까 예. 우리말로 아로새김하면 잉글리시로도 메모리인데 메모리는 노래로 되풀이해 부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메모리가 됐든 기억이 됐든 현재 뇌과학이 밝혀낸 이 기억 현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낱말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때 우리가 아로새김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기억의 실제 현상에 딱 부합하는 그런 말을 써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바꾼다면은 아마 우리말로 철학하고 학문하기는 굉장히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작업을 20몇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예. 우리말다운 박사들이 되시라. 네, 그렇군요. 모든 분야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심오한 얘기를 우박 구현상 선생님께서 길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네. 공감하는 바가 많고요. 네. 일단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어떤 철학이나 학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중요하고 그렇죠. 일본에서도 서양 학문 들여오면서 가장 먼저 만든 게 본인들의 개념어로 만든 건 철학이라는 단어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우박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홀을 하나 만들고 싶다 이런 만드시죠.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박 구현상 교수님 그리고 박상중 SF 평론가 모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